하반기가 다시 새로운 모멘텀들이 많이 응집이 될 것 같고 상반기에 비해서 굉장히 불리한 요인이다. 정말 6개월 단위로 투자하면 안 되는 기업이고요. 목표 주가를 11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낮춘 노군창 센터장께서 특별히 그 가격을 넘는 것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많은 분들이 상반기에 이렇게 주가가 오르긴 했는데 이 워낙 천천히 오른 데다가 또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잘 안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어떻게 하반기 전략을 가져갈지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자, 바로 이 두 분을 모시고 함께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종우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현대차증권 노군창 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 투자의 맥도 좀 짚어보고요. 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IT주, 대형주 대부분 분들이 다 이렇게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좀 실마리를 풀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이종우 이코노미스트께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과연 이런 어떤 상승장 기조 하반기에도 계속 될까요? 어떨까요? 제가 1월 달에 생각했을 때 올해 주식시장이 잘못하면 이런 형태가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정한 박스권 내에서 1년 내내 그냥 머물러 버리는 형태. 이게 이제 올해 잘못하면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현재까지 6개월을 지났는데 딱 그런 모양이 된 거죠. 하반기에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모양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선의 그림은 아주 완만한 형태로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 거. 요걸 이제 가장 좋은 그림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니고 좀 나쁜 그림이다라고 생각하면 일정한 폭 내에서 그냥 왔다 갔다만 하다가 끝나버리는 형태. 요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는 거는 지금 시장, 작년도서부터 이렇게 봤을 때에 주가 상승을 가지고 오는 가장 큰 원인이, 그 요인이 뭐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유동성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그 중간에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지고 이런 게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유동성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유동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어지간히 기업 실적이 괜찮아지고 어지간히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주가 자체가 그렇게 크게 올라가거나 그러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하반기 주식시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뭐 기대하는 것처럼 굉장히 큰 폭으로 주가가 올라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가장 최선의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주가가 점차적으로 조금씩 올라가면서 연말 정도 됐을 때 3,50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가면 그건 굉장히 성공적인 그림이고, 그게 아니면 그냥 3,000에서부터 3,300 사이에서 한번 올라갔다가 또 내려와서 3,000 부근을 갔다가 이런 형태로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작년도와 같은 그런 상승, 이거를 이제 기대하거나 이런 건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3,600에서 한 3,700까지 내다보는 증권사도 많은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다.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따져보면 가장 큰 거는 작년도에 주가가 상승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렇죠. 작년도 같은 경우에 뭐 가장 나쁠 때가 1,430 정도였잖아요. 거기에서부터 3,000을 넘어가면서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그게 작년도에 크게 상승을 하는 걸 보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 심리는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의 연장선상에서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오르는 폭도 크고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주가를 끌고 왔던 유동성이나 이런 것들은 더 이상 공급이 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하지 않습니까? 미국도 과연 지금의 금융정책을 어떻게 바꿀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하반기에 끊임없이 계속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간다.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나라 코스피를 좌우하는 게 삼성전자인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워낙 비중이 크니까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거고요. 또 거의 국민주나 다름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에 투자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주가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2분기에 삼성전자가 분명히 실적 전망이 엄청나게 좋다고 하는데 주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전망도 많거든요. 특히 목표 주가를 11만원에서
10만 원으로 낮춘 노군창 센터장께서 특별히 그 이유가 있다면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전히 핵심 캐시카우는 메모리 반도체고 그 중에서 D램인데 D램 시장은 작년에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마이너스 거의 10% 역신장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최소한 왜냐하면 D램 수요의 한 40%가 스마트폰이고 30% 중반이 서버인데 이 두 품목이 좋기 때문에 메모리는 괜찮을 거고 두 번째는 파운드리든 그리고 이미지 센서든 폴더블이든 작년보다는 개선될 거라고 봤죠.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갔는데 사실 올해 수요의 플러스 성장이 가장 큰 축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스마트폰이 반도체 부품난으로 2분기에 상당한 역신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품난의 배경에는 또 삼성도 우리가 바운드리에 대한 기대치가 컸는데 거기가 어쨌든 일시적인 요인이지만 어쨌든 정전으로 공장이 가동 중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올해 기대치가 좀 낮아지는 상황인데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일시적인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서버만 온전하다면 사실은 올해 여전히 저희가 굳이 목표 주가까지 낮출 필요는 없었는데 이 서버까지도 지금은 좀 우리가 알았던 그런 계약 패턴하고는 좀 다른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버 D램이 상반기에 오르고 하반기에 하락했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분위기는 연말까지 오르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리고 가격 상승폭도 특히 2분기 같은 경우에는 20%가 넘었고 그래서 최소한 연말에 한 170, 180불까지 갈 거라고 봤는데 바로 이제 스탠스가 좀 바뀌고 있어요. D램 회사들의 빅그로스는 다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 무지 이제 비성장을 이끌었다는 거고 그 제품은 이제 서버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서버 수요가 좋아지지만 그 정도의 비성장을 이끌 만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아마존이든 구글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엄청난 재고 축적을 했다고 봐야죠. 재고가 많으면 결국은 이제 다음 분기 가격 협상할 때 우리 재고 많으니까 우리 더 이상 못 올려주겠다. 그런 식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메모리 반도체를 캐시카우로 하고 그 다음에 성장 동력인 파운드리, 폴더블, 그 다음에 이미지 센서 이 날개를 가지고 회사가 질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으로 보고 있고 그 기조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캐시카우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으니 서버 가격이 빠지면 사실은 이익이 내년 상반기가 증식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하는 차원이고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저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제 작년 이제 10월부터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작년 4분기 실적도 안 좋았죠. 근데 주가가 많이 올랐던 배경은 올해 2분기부터 좋아질 거를 보고 움직인 거예요, 사실은. 최소한 6, 7개월을 선행을 한 거고,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 실적보다도 오히려 실적이 저점일 때 물량을 많이 사는 전략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를 시장과 소통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목표 주가를 낮춘 거고요. 그러면 내년을 놓고 보면 사실 서버라는 이 품목이 들어와가지고 메모리 반도체 예측이 되게 어려워졌어요. 소비자 제품이면 너무 이제 본코스트 부담이 커지면 가격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이제 저가라고 생각되면 또 막 축적을 하는데요. 이 서버라는 거는 B2B라서 자기들의 캐펙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알던 패턴처럼 프라이스를 추정하기 힘들다. 어쨌든 그런 과정을 이제 겪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내년도의 서버 사이클은 저희가 봤을 때는 상반기 나쁘고 하반기 다시 좋아질 것 같아요. 지금 주가가 너무 빨리 선행하고 실적 나쁠 때 주가 다 가고 실적 좋을 때는 막 빠지니까 그러면 이제 내년도를 한번 봐야 되겠다. 그 고민도 좀 사실 했고요. 2022년도를 보면 하반기가 다시 새로운 모멘텀들이 많이 응집이 될 것 같고 대표적으로 서버 쪽으로는 이제 DDR5가 본격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DDR5가 되면 뭐가 좋은가 하면 일단 현재 DDR4보다 서버 D램 기준으로 보면 아직 뭐 가격이 나온 건 아니지만 내부적인 뭐 서로 협상하는 그런 움직임은 한 50% 비싸고요. 그 다음에 DDR5가 넷다이 감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기존 DDR4보다 한 24, 5% 정도 칩 숫자가 줍니다. 그래서 가격이 더 비싼 거고요. 그래서 그걸 겨냥해서 지금 설비 투자를 좀 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년 하반기 되면 삼성이 이제 TSMC랑 정말 판을 바꿀 수 있는 게이트 올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는 시점이고요. 바운드리 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폴더블은 올해가 한 6, 700만 대라고 하면 내년에 이제 1000만 대 시대를 여는 시점에 신제품이 내년 하반기에 나오죠. 그래서 2022년 삼성전자의 하반기에 비저빌리티는 되게 좋아요. 다만 이제 상반기는 어쨌든 캐시카우인 서버 D램이 빠지면 PC D램까지 같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은 단기적인 눈높이를 좀 낮추면서 그렇지만 중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6개월 좋고 6개월 나쁜 사이클로 또 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자.
큰 방향성은 좋은 게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우리가 10만 전자 저도 타겟 프라이스 10만 원이지만 네. 2023년에 북밸류가 삼성전자가 5만 원입니다. 네. 그리고 하이닉스는 2022년이 10만 원이고요. 북밸류가. 네. 삼성전자는 2023년이 5만 원이고 내년이 한 4만 5천 원 될 것 같은데 5만 원이면 PBR 2배는 뭐 호황기 딱 쉽게 봤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가 되게 단기적으로 왜 이러냐 하고 보신 분도 있지만 삼성전자라는 기업은 정말 6개월 단위로 투자하면 안 되는 기업이고요. 좀 긴 호흡으로 봐야 되고 또 긴 호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조금의 어떻게 보면 좀 용돈을 줍니다. 네. 분기 배당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그 부분과 시장과 소통하기 위해서 제가 왜냐하면 저희가 상황이 흘러가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에서 또 빨리 지적을 하는 게 또 리서치의 역할이라고 봐서 이제 그런 자료를 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삼성전자 11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낮췄다고 하지만 여전히 현재 주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니까 뭐 이제 그 말씀대로라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 삼성전자가 빠질 때마다 계속해서 사는 게 더 나은 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점에서는 약간 걱정이 되는 게요. 삼성전자가 과연 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지금보다 이제 높은 밸류를 받으려면 메모리만 하는 게 아니라 비메모리도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TSMC를 어느 정도 좀 이제 따라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데 워낙 지금 일본하고 TSMC가 지금 협력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하나 걱정되는 건 지금까지는 마이크론이 삼성전자보다 좀 한 차원 아래 기술을 갖고 있는 줄 알았더니 메모리에서도 지금 마이크론이 따라온다는 아니면 또는 역전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중국을 그동안 좀 무시하고 있었는데 중국에서 뭐 자기들 목표로는 뭐 내년에 뭐 14나노까지도 도전을 하고 이렇게 된다면 옛날에 나왔던 이 샌드위치 위기론처럼 뭐 미국과 일본의 또 어떤 기술 장벽 그리고 중국의 추격 이런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성장 동력이 삼성전자에 있는 건지 그게 이제 궁금해지거든요. 삼성전자를 예전처럼 믿고 정말 이거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는 주식이 맞는 건지 그게 궁금해집니다. 삼성전자는 사실 메모리만 있으면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이익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평균치보다 좀 낮게 할인을 합니다. 근데 지금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일본과 TSMC의 그런 협업은 소재단에서 좀 협업이 있고요. 올해 두 번째는 이제 일본의 이제 구마모토 현에 이제 파운드리 공장 지으려는 거는 다 28나노, 16나노 자동차 그다음에 일부 이제 이미지 센서에 들어간 로직 반도체 관련 파운드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향하는 선단 공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삼성도 이런 좀 떨어지는 레거시 공정은 직접 이제 삼성 파운드리에서만 삼성 LSI가 조달하는 게 아니라 대만의 UMC 이런 회사랑도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TSMC만 일본 가는 게 아니고 삼성도 대만의 파운드리 회사랑 좀 협업을 하고 있고 또 그 공정 자체가 우리가 판을 바꾸는 선단 공정하고는 좀 별개의 아주 레거시 공정이니까 그 부분은 조금은 교정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마이크론이 물론 뭐 많이 쫓아왔죠. 그렇지만 이제 이 파운드리에서 이제 EUV를 실란에 적용한 회사가 삼성이었고, 그걸 이제 D램에 최초로 적용한 게 삼성입니다. 그래서 D램에 있어서 뭐 EUV 적용, 이번에 마이크론도 EUV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제일 앞서 있는 건 분명하고요. 낸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176단 이렇게 하지만 이게 세계 최초로 만들었고, 어쨌든 뭐 그런 높이 면에서 두께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경쟁력이 삼성이 여전히 높은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D램이든 낸드든 가점화돼 있어요. D램은 이제 세 개로 합쳐지고 있고 이미 세 개로 합쳐졌죠. 세 개의 기업으로 이제 가점화돼 있고 랜드까지도 이제 여러 개 있었는데 좀 있으면 이제 한 4개 정도로 다시 컨sol리데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점화된 상태에서는 솔직히 그런 기술 위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 뭐 엄청 난립돼 있으면 그게 좀 가격 깎으면서 치킨 게임을 하지만 그런 구도는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국의 이제 반도체 굵기 관련해서는 저도 뭐 2017년부터 중국 기업들 많이 갔죠. 물론 뭐 그들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디램 굵기는 뭐 완전히 좀 왜냐면 뭐 10나노 이하 가려면 예를 들어서 14나노 이하 가려면 뭐 새로운 장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잘 아예 블랙리스트에 잡아놨어요. 네, 미국에서 아예 수출을 지금 그리고 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YMTC가 일부 공정은 하지만 핵심이 되는 그런 공정과는 좀 상관이 아직은 격차가 크기 때문에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굵기는 이미 이번 제너레이션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삼성 투자자분들이 그래도 그 점에서는 좀 많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과거의 역사를 좀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민주 수준으로 많은 분들이 보유했던 주가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좋지 않았던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를 들자면 KT라든가 한전이라든가 포스코 같은 경우도
인기가 정말 엄청나게 높아서 우리나라 국민들이라면 그때 당시에 경제활동을 하면 다 이렇게 한 주씩은 가져봤던 네. 그런 주식인데 그런 주식들의 주가가 이제 뭐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야 이거 20년 뒤 30년 더 갈 거야 라고 믿고 투자를 했다가 지금은 실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삼성전자 지금 이 댓글을 보면 그런 글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괜찮다 이거 우리 자식한테 물려줄 거야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들이 댓글에도 여전히 많은데 이종훈 센터장님 보실 때 이코노미스트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앞에서 말씀하셨던 한전이나 포스코하고 삼성전자는 좀 다른 기업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그 한전을 비롯해서 포스코, 그 다음에 뭐 한국통신 이런 기업들은 다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형태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나중에 기업의 내용이 좀 바뀌고 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입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이제 한국통신이나 또 한국전력이나 이런 것들은 가격의 결정권을 회사가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오랜 시간을 두고 봤을 때는 이 기업들의 성장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나중에 가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배당을 많이 받는 거 이런 정도의 매력밖에 남는 게 없는데 삼성전자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민간 기업입니다. 민간 기업이고 민간에 굉장히 이제 그 액티브한 성장을 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두 개를 등치해 가지고 똑같이 본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가 좋냐 안 좋냐 뭐 그다음에 또 이게 메모리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냐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는 거는요. 제가 생각해 보면 20년 전서부터 계속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위기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에서부터 계속 나왔었고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진을 해왔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삼성전자를 의심할 거는 아니다라고 봐야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단기적인 형태인데 그 작년도서부터 많이들 이제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빅사이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올해에 들면서부터 이제 많이들 그거를 물어봤거든요. 진짜 빅사이클은 있어?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실제적으로 업황에서는 빅사이클이 어느 정도 있는 거는 사실이고 업황의 경기가 상당히 좋은 건 그 사실인 거죠. 근데 주가는 보면 전혀 움직이지를 못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하면 이번 같은 경우에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뭐였냐면 유동성이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큰 유동성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뭐 한 2, 3년 정도, 뭐 심지어는 한 4, 5년 정도 후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을 작년에 한꺼번에 다 땡겨가지고 해버린 형태가 됐죠. 그러니까 이익은 이제 막 바닥을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주가는 그 전에 사상 최고치에 거의 2배를 가버리고 이런 형태가 되니까 그 다음에 경기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뭐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떨어지지 않으면 다행인 형태가 되는 거죠. 지금이 이제 그런 형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도 보면 어떤 형태가 되느냐? 삼성전자 같은 게 이익이 꾸준히 좋아져서 드디어 이제 지금 시장에 있는 게 주가하고 이익이 어느 정도는 이제 매치가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시점까지 이익이 늘어날 때도 그렇게 주가는 반응을 하지 못하죠. 그 점에 도달하고 난 다음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앞으로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삼성전자의 성장성이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는 그다지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네. 두 분의 말씀 들어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계속해서 삼성전자의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투자를 많이 하신 데가 바로 2차 전지주인데 2차 전지주도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왕창 몰려온 다음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주가가 조금 이렇게 횡보를 하는 것 같아요. 예. 먼저 이종호 센터장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최근에 정말 2차 전지 관련해서 워낙 뉴스도 많고 이게 예, 새로운 그렇죠. 분야라서 예, 예, 그런지 정말 하루가 다르게 뉴스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합종 연행도 계속되고요. 예. 그러면 앞으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지 좀 궁금해지네요. 일단은 아무튼 나올 수 있는 호재는 상당히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호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그다지 역할을 올라가거나 이러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악재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은 굉장히 세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기간이 뭐 6개월 정도 그렇게 한다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계속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몇 년은 예, 좀 그렇죠. 상당히 기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LG화학의 고점이 105만 원에서 만들어졌는데 그 가격을 넘는 것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그러면 어떤 형태가 돼야만 그 가격을 넘어갈 수 있겠냐 따져보면 저는 하나의 그 시장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불안감을 좀 해소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 해소가 뭐냐면
전기차 업체들이 배터리를 내재화할 가능성이 없다라든가 내지는 배터리를 내재화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들에서 현재의 배터리 회사들이 굉장히 크게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정도에 새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해서 그게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전기차에서 2차 전지라고 하는 것이 보통 내연 자동차에서 엔진과 같은 거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고 뭐 전체 자동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내연 자동차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치고 자기 회사 내에서 엔진을 만들지 않는 회사는 없어요. 엔진을 안 만들고는 세계적인 회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하고 지금 이거를 대치시켜보서 생각하면 아니 그러면 그 중요하다라고 하는 2차 전지 그 전지를 그러면 남한테 의존하고 어떻게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가 될 수 있겠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지금 저 테슬라도 할 거고 폭스바겐도 할 거고 시간이 지나면 현대차도 할 거고 다 할 거야. 그러면 그들이 다 갑이고 갑인 회사가 그걸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2차 전지 아무리 잘 개발해 놓으면 뭐해. 나중에 가면 팔아먹을 데가 없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형태든지 해소를 시켜줘야 이번에 기록했던 고점을 넘어서 갈 수가 있지 그걸 해소해 주지 못하면 그 고점을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서 따졌을 때 제 생각으로는 올해 초에 LG화학이 기록했던 105만 원이라고 하는 고점을 넘어가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없애줄 때까지. 네. 자, 이 같은 질문을 좀 노군창 센터장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두 가지에 대한 이 배터리에 대해서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앞으로 전기차 세상이 올 건데 얼마나 시장이 커지겠느냐 이쪽이고 최근 들어서 움직임을 보면 아니 폭스바겐도 그렇고 심지어 현대차까지도 이렇게 뭔가 배터리 회사에 투자를 좀 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면 과연 이제 기존의 배터리 회사들이 앞으로 시장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건지 자동차 업계가 아예 배터리까지 만들 수 있게 되는 건지 어떤 시장이 올 건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두려워하는 것 같거든요. 네. 노은창 센터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 우리 이정우 우리 이용께서 말씀한 거 많이 동의하고 있고요. 네. 사실은 뭐 시장이 커지고 이런 거는 뭐 의심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다 전동화를 많이 하고. 근데 결국은 이제 주가가 많이 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는 단순하게 매출로서 설명돼서는 안 될 것 같고 이제 이익으로 설명을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흑자 전환한 회사가 별로 없어요, 사실. 네, 국내 그렇죠. 회사들 중에서도. 또 2분기에는 뭐 LG화학까지도 아마 어쨌든 일시적인 일회성 비용 때문에 또 수익성도 좀 떨어진 것 같고, 뭐 단기적인 거는 중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수익성 면에서 여전히 좀 의구심이 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근데 반면에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2차 전지를 일부 내재하려는 움직임도 있죠. 워낙 원가에 중요하고. 근데 이제 과거랑 다르게 지금은 자동차가 단순하게 이제 파워트레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생태계를 가져가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구독 경제도 하고 있고 자율주행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바꾸는 판을 놓고 보면 R&D와 시설 투자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물론 2차 전지를 일부 내재하는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자동차 회사들이 쏟아야 될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캐펙스든 R&D든 다양한 어떻게 보면 재원을 좀 효율적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 접점을 잘 찾는 회사, 결국 자동차 회사들이 보시면 전기차에서 흑자나는 회사가 차량으로서는 없습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자동차 회사들의 그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점은 전기차를 팔면 팔수록 정부 보조금이 없으면 네, 흑자가 나기 힘든 구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그런 식으로 해서 원가 절감을 획기적으로 하는 2차 전지 회사와 단순하게 그 차별화가 안 되는 회사랑은 분명히 구분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그 의견에. 이제 주가의 관점에서는 너무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된 거고, 이제는 그거를 정당화시키려면 나만의 그런 수익성 차별화 전략 이런 거를 보여주는 회사들은 주가 움직임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뭐 특히 폭스바겐에서 각형으로 한다고 하니까 우리 파우치 비중을 줄인다고 하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든 뭐 SK 이노베이션이 파우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성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부각되는 것처럼 그게 정답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결국은 이제 완성차 회사들이 전기차에서 흑자 내려면 어쨌든 2차 전지를 원가를 좀 줄여야 되는데 내재하는 거는 사실 원가 줄이는 방법은 아니에요. 단가 인하하는 목적이죠. 그렇죠. 결국은 이제 정말 원가를 줄여줄 수 있는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들에 대한 아마 그런 회사들은 주가가 이 전 고점을 넘기겠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노근창 센터장님께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요. 요즘에 하도 이 순환매가 빨리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 주도하는 업종이 계속 바뀌니까 이번 하반기에도 과연 이런 현상이 계속될 건지, 특히 상반기에 많은 분들이 호소하시는 게 아니 지수는 오르는데 이게 하도 바꿔치기를 하니까 예. 뭐 좀 시장을 좀 못 따라가겠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 과연 하반기 장세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희도 다시 지수 목표치가 3,500이에요. 되게 네. 높은 하우스는 아닙니다. 사실 네. 3,300에서 3,500이면 뭐 6% 조금 네.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저희가 보더라도 인데 유동성은 많은데 네. 제일 시가총이 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환매가 좀 더 발빠른 것 같아요. 순환매가 발빠르다는 거는 아니 그 기업이 밸류에이션 부담 없으면 순환매 그렇게 안 많아요. 네. 그냥 바이 앤 홀드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막 주가 가는데 조금만 가면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가 저는 빨리 돈다고 보고 있고 그런 상황은 하반기 내내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용해서 투자에 좀 활용할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사실 개인들이 이제 매매를 잘하는 거는 저는 정말 그건 프로의 영역인 것 같고요. 또 아마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많을 거고 이거 네. 본업으로 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뭐 저희가 봤을 때는 뭐 간접 투자도 방법이고 네. 뭐 ETF 같은 거를 통해서 특정 종목보다도 특정 업종을 투자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대응하는 게 좀 더 시간이 지나 보면 그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어쨌든 하반기 전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델타 변이, 거기다가 또 플러스 변이까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또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도 유명한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실러 교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부동산 버블에 대해서 드디어 경고를 했더라고요. 네. 이분이 왜 이렇게 요즘 말씀이 없으신가 그러다가 이젠 부동산 버블 꺼질 것도 되게 두렵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일단 하반기를 전체적으로 이종호 센터장께서 좀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일단 부동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에 국내 시장에 상당한 걸림돌이 저는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의 부동산이 뭐 실러 그 지수로 했을 때는 한 1년 사이에 14% 올랐고 중위 가격으로 따지면 23% 이렇게 올랐거든요. 미국 부동산 가격이 진짜 많이 오른 거죠.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1년 동안에 14% 부동산이 오르는데 거기에 부동산을 사라고 중앙은행에서 돈을 대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양적 완화 통해 가지고 거기에 400억 불씩 MBS를 사잖아요. 그 모기지 한 채권을. 네. 그게 이제 정부가 그만큼의 돈을 주는 건데 이게 생각해 보면 정말 웃기지도 않은 노릇이잖아요. 좀 이상한 그죠? 일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상식이 통하지 않는 형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우리가 한번 과거서부터 따져보죠. 금리를 올리는 요인으로 많이 꼽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소비자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 당연히 금리를 올리죠. 두 번째는 뭐냐면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자산 버블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4년도서부터 2007년도까지 미국이 금리를 올린 것도 물가가 올라서 올린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그거를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가지고 잡으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이제 하반기서부터는 제 생각으로 봤을 때는 물가 가지고 뭐 얘기하고 이러는 건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산 가격의 버블이 과연 얼만큼 되느냐, 그리고 그걸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게 워낙 높은 가격에 있기 때문에 이제서부터는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 그렇잖아요. 하반기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겠다, 2번도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올려야지 얘기를 하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부동산을 잡으려면 올려야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미국에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부동산과 관련한 이 금리를, 이 긴축 정책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 이게 하반기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큰 부분일 수밖에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상반기에 비해서 굉장히 불리한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시장에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니까 하반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상반기에 비해서 괜찮을 수 있을 만한 요인보다는 상반기에 비해서 나빠질 수 있는 요인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보는 게 맞죠. 네.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이 여기서 크게 올라가거나 이런 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겠죠. 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증시에 대해서 그리고 반도체나 배터리 등 많은 분들이 투자하신 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반기에 투자 전략을 이어갈지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드디어 성장주들이 이제 길을 피기 시작을 한다. 너무 우리가 정도까지 굳이 밸류에이션에 미리 반영을 해야 돼요? 두 개가 동시에 상장이 되면 그 중에 하나는 보통 빠지거든요. 이 국가는 이제 좋아지는 컨트리인데 너무 저평가돼 있어. 지금서부터 주가 20% 오를 수 있을까? 그거 확신할 수 있는 종목 거의 없다라고. Round one, fight.